사람들이 어린 시절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외국에 가서 한참 살다 왔다 이러면은 그 전 기억과 차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억이 안 나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닐까. 그 젊은 부부들 중에 우리가 지금은 전세도 살고 있고 월세를 살고 있고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아기를 좀 집을 사고 낳자 그렇게 결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연히. 그래서 이제 엄마는 갑자기 직장도 그만두게 됐고 집을 사기는커녕 돈이 더 들어가게 됐고 내 계획이 어그러지게 돼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미워하면서 키웁니다. 제 친구들 보면요, 이제 직장 생활하는 친구 중에 자기가 이제 연년생으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한 15, 16년을 보내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내가 아이들을 너무나 미워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애들이 예뻤다는 거를 모른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의 유아기를 다시 한번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말 중에서 인생을 두 번째 살듯이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살면서 내가 다시 산다면 그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어떤 후회할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살듯이 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한테는 유일한 기회인 이때 내가 다시는 후회 없이 살 것이라면 어떨까. 아까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회사를 단번에 그만두셨다 그랬는데 그게 어쩌면 두 번째 사는 마음으로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망각의 시기인 3세 전까지가 아이는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엄마가 그 후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남편이. 그래서 그 이후로 너무너무 잘해주고 아이에게 부유하게 물건도 사주고 하지만 이 아이는 왠지 우울하거나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초기에 그 3년 혹은 5, 6년 어린 시절이 우리의 무의식을 결정한다고 그럽니다. 무의식. 그러니까 특히 수정부터 출산부터 3년, 5년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인간 발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 그 초기 발달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발달 심리학이 아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성인 발달로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전생의 발달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때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의 기원이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살다가 잘 모를 때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친구를 잘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내가 친구에게 거절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걸 물어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는 법을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나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엄마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무슨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낳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태어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아기를 낳고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생과 죽음은 비자발적이다. 그렇죠? 비자발적이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는 내가 내 자발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기쁨, 생생함을 주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3번에 걸쳐서 이 발달을 영유아기, 아동기, 오늘 그걸 다루고요.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사춘기하고 청소년기하고 성인 초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인 중기, 중년기와 노년기, 성인 후기, 그렇게 일단 그 발달을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달해서 그냥 뭐 유아기는 5, 6세까지, 그 다음에 아동기는 초등학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렇게 나눈 의미가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슬렛의 이야기를 설명을 했는데요. 어떻든 이 네모 안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고 이 시간 내내 우리가 제일 중시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일생 내내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굉장히 작다라는 느낌을 어떠한 사람도 갖고 일생 내내 간다. 우리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사는 거를 쭉 하는 거고, 이때의 그런 어떤 것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다. 그것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내재아라고 부릅니다. 내재아. 그러니까 이게 inner child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어떤 아기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어쩌면 제 시간 내내 이 우리의 inner child에 대해서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갓난아기들은 무엇과 무엇만 할 줄 안다. 갓난아기들은 무엇과 무엇만 할 줄 알까요? 먹고. 네? 먹고 사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올 선생님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거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어떤 방식으로 젖을 먹이고 어떤 방식으로 배설 훈련을 시키느냐가 이 아기 안에 방식이 내재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줘도 짜증내고 화내고 아우 이 일거리만 주는 녀석 이렇게 주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귀찮아하면서 줄 수가 있고, 또 비록 내가 가난해서 별로 좋은 건 못 먹이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게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식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이 많은 사람들은 원래 자신이 많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그렇게 받아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많습니다. 그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괜히 맨날 주눅 들게 하는 방식으로 그 아이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꼭 그렇게만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유연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한다. 그러니까 아이는 먹는 거 하고 이것만 한다 그러는데 이제 빠는 거를 할 줄 압니다. 빠는 것.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빠는 걸 할 줄 알고 이거 빨지 못하면 생존을 못하는 것이죠. 빠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는 것. 우는 것. 예. 우는 표현으로 이제 울므로써 자기의 어떤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갓난아기들은 빨 줄만 아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본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죽지 않고 다행히 살게 된 것이죠. 그 밑에 보면 유태전승에 뭐라고 돼 있냐면 초기 인류 인구수가 많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다 돌봤다 그럽니다. 그런데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일일이 다 돌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그 대리인의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우리 너무나 확실히 부르짖어요. 어머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이를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정말 생생하게 살아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평생을 절망에 빠져 살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거는 시인이, 영국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벤 크로프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두 가지 영원한 것이 있다. 하나는 무엇이고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 뭐 같아요? 그거 내가 정하면 되죠, 뭐 그죠? 내가 정하면 돼요. 근데 이분은 하나는 뿌리이고 뿌리, roots. 또 하나는 날개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존재의 안정감을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존재의 안정감을 주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안정감은 어린 시절에 더 중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는 청소년기 이후가 더 중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루트도 안 준 주제에 애가 날개를 달아 날아가려고 그러면 그때 뿌리를 주장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결혼해서 독립했는데도 간섭을 하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은 게 딱 그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주제가 간섭과 통제, 또 하나는 잔꾀 부리는 거. 이걸로 꽉 차 있습니다. 제가 놀랍도록.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여하는 거를 사랑으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날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날개를. 예, 날개를. 특히 자녀에게. 그 맨 끝에 거는 유시화 시인이 이렇게 에디티드한 책에서 제가 뽑은 건데요. 아마 이분이 노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한때는 늘 바빴던 내 두 손은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하루하루가 너무도 길고 시간을 보낼 만한 일도 많지 않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 내가 함께 놀아달라던 그 작은 놀이들을 할 수만 있다면. 예. 이제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놀이를 하지 못합니다. 놀이를.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부모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기는 아이를 학원을 하나밖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 아이들은 막 서너 개씩 다닌대요. 그래서 안 보내고 싶어도 아이들이 놀 친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가서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언지를 잊어버리고 아이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대부분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사회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좀 손을 보더라도 나는 좀 한번 안 보내보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출생이 아이한테도 굉장히 큰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이를 낳는다 그럽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는다. 지금 힘을 주세요. 그러면 힘을 줘서 낳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도 이 세상에 나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병아리 같은 거 보면 안에서도 깨고 밖에서도 어미닭이께서 뭐 줄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도 이 세상에 나오고자 하는 어떤 힘이 있는 건데 서양에서는 출생부터 죽음까지로 보았지만 사실은 이전에 수정부터 이 태내기가 요새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그래서 이제 뭐 Biology of Love 이런 책들 보면은 이때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 그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아드레날린이 어떠고 그런 연구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연구는 수정되기 몇 개월 전에 부모 상태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내가 부모가 된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아기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부모가 되냐면 그냥 이 남녀가 성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고 아기가 된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낳아서 예뻐서 잘 키우면 괜찮은데 정말 원하지 않는 아이일 경우 이 원초적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원하지 않는 아이일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신했을 때 엄마가 요새 이제 뭐 담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흡연을 많이 한다. 그럼 아이가 성장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치명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심지어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영향을 직접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 엄격한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이제 신생아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가 볼 때는 그 아기가 너무나 예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예쁜 아기는 처음 봤다. 어쩜 이렇게 예쁘냐.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그 아기는 정말 너무너무 예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오죽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기가 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기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너무 예쁘다 해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일생을 살아가는 자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 음성으로, 육성으로 많이 들려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많이 안아주는 것, 이 스킨십 있죠? 많이 안아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모유를 먹이는 것,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감을 모두 자극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삐아제 같은 사람이 처음에 이제 한 2세까지를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감각 운동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두뇌에서 뭐가 발달을 해서 IQ가 발달해서 인지적으로 무슨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몸으로 냄새 맡고 안기고 이런 어떤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21세기에 태어난 우리 아이는 돌이 지났지만 영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막 보내기도 해요. 자기 몸보다 더 큰 가방을 들고 영어 학원을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저귀 차고. 예. 그런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0세부터 만 2세까지는 감각운동기. 그때는 몸으로 놀고 어떻게 보면 이 몸으로 움직이고 하는 것은 일생 내내 중요합니다. 일생 내내 우리는 때로는 정신만 있는 듯이 살기가 쉽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희들은 다 정신주의자였습니다. 육체는 무시하고 마치 형이상학적인 것만 고상하고 뭐 철학 무슨 뭐 인생의 의미 뭐 이런 것만 고민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갑상선 그것을 수술을 받고 호르몬 때문에 무슨 약 같은 걸 먹게 되면서 이 친구가 완전히 또 물질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가 정신의 존재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다운되면서 그 약에 의해서 내가 감정이 막 업앤다운이, 그러니까 안 먹으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데 그 약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걸 보고 내가 완전히 이거는 물질이고 육체임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물질이고 육체이기도 하고 정신이고 영혼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꼭 이분법으로 볼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어떻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모유 먹고 크신 분 계세요? 네, 굉장히 많으시네요. 또 자기 자녀한테 모유를 먹이신 분들 계세요? 네, 너무나 좋은 반이에요. 너무나 좋은 반. 자, 우리 사람은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니까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 거고 소는, 그죠? 소는 우유를 먹고 커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아는 분은 어떻게 동물적으로 여자가 자기 젖을 먹이느냐. 동물적이고 내 몸매도 버리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이 잘 나는데도 그걸 다 말리고 우유를 먹였어요. 굉장히 고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서 모유를 먹이는 것이 오히려 모체 건강에도 훨씬 회복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젖을 힘껏 빨면 자궁 수축이 빨리 일어나고 아기는 이걸 빨면서 이 턱 근육을 발전하면서 직접 머리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의 근원이 이 birth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그쵸? 이게 튀어나오는데
그때 이 좁은 산도를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모유를 있는 힘껏 빨면서 머리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잖아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기 때문에 우유 먹는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엄마가 힘들면 엄마 자고 아빠가 먹여주거나 할머니가 먹여주거나 그런데 모유는 꼭 엄마가 먹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엄마와 아기 사이에 애착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애착 이론입니다. 이 애착 이론이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애착 이론. 이 애착 이론은 부부에까지도 연결이 되는 이론입니다. 그럼 애착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떤 무슨 뭐 물질에 애착이 있다, 뭐 어디에 애착이 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고유하게 보울비라는 사람이 어태치먼트 시어리라는 걸 만들었고 그것을 애착 이론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 애착 이론을 보면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바깥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예 본능적으로 엄마는 그 아기를 돌보도록 되어 있고 아기는 엄마에게 어태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종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내재된 시스템이다. 우리는 아기들을 보면 어떤 악인도 그 아기를 그 맹자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물가로 떨어지려고 그러면 어떤 악인도 그 아기를 구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기를 돌보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내 아기일 적에는. 그렇죠. 내 아기일 때. 그래서 어태치먼트 시스템을 발달시키고 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케어기빙 시스템을 발달시킴으로써 우리 인간이라는 종족이 생존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아이는 정말 잘 키우고 그렇게 하려는 아주 당연한 본능,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굉장히 미인인 엄마에게 그 부인이 딸을 낳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엄마에게 이 딸이 엄마보다 더 예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엄마는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럽니다. 이제 정말 공주병인 사람들은 기분이 확 상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거울아 내가 더 이쁘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텐데 보통은 우리 아이가 나보다 예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우리 아버지가 자수성가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수성가한 분들 밑에 계신 자녀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허가 있어야 돼요. 좀 못해야 아이가 그것을 이렇게 여유 있게 한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좀 잘 못해도 우리 아이들은 괜찮겠구나 이런 걸로 때로는 위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할로우라는 사람이 원숭이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 실험을 했는데 이제 하나는 철사로 만든 원숭이에요. 원숭이 엄마를 이렇게 철사로 만들어 놨고 또 하나는 헝겊으로 부드러운 벨벳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원숭이 새끼 그리고 원숭이가 먹는 우유병을 철사로 만든 원숭이 엄마한테 매달아 놨습니다. 그랬을 때 원숭이들이 배가 고프면 거기 가서 우유를 먹어요. 근데 우유만 먹자마자 이 털 원숭이 엄마한테 가서 매달려서 논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먹는 거가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먹는 거가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밥을 못 먹어서 죽기도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욕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친밀감 욕구, 스킨십 욕구, 어떤 따뜻하게 이렇게 수용되는 욕구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인원이 다 그래요. 인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이게 우리 아이면은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높이 이렇게 안아주면은 우리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안 무서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지금 키가 작아서 여기서 이렇게 보고 시야가 좁아요. 그런데 내가 번쩍 안으면 갑자기 높아지죠. 근데 엄마는 항상 이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엄마는 안 무서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육아일기에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가보여서 그거는 보통으로 줄지 않는다. 이 원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보통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직접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근데 아이들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그 마음을 읽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읽어주기를. 제가 이제 그 전철로 춘천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평 지역을 지나면 거기 북한강인가요? 한강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가평 지날 때. 그래서 거기를 막 이렇게 창밖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엄마하고 아이가 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엄마 바다다 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얘가 지금 뭐라 그래? 뭐가 바다니? 너 바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바다 같지? 바다 같지? 너 이거 바다로 봤구나. 근데 바다랑 비슷하게 강이라는 거다라는 건 나중에 설명을 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의 지금 주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너 차일드인데 우리는 한때 나의 이너 차일드를 잘 읽어주지 못한 부모 밑에서 커서 그게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마음을 읽어주질 못할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 부모처럼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직접 행동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